14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도시에서 눈을 떴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썩어가는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숨이 막힐 듯합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동물과 사람의 배설물이 음식물 쓰레기와 뒤섞여 있습니다. 공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무거워 숨쉬기가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악취는 낮이든 밤이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수시설이 전무했기에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는 집 창문 바로 아래에서 썩어가도록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이런 환경에서 5분도 버티지 못하고 숨 한 번 쉬는 것만으로도 구토를 할 테지만 중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알지 못한 채 짧은 생애 동안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중세 도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직접 용변을 보거나 안뜰에 파놓은 구덩이에 배설물을 버리거나 심지어 2층 창문에서 요강을 비웠습니다. 많은 도시에서는 요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비우기 전에 경고의 말을 외치는 관습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 관습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거리는 마치 하수구처럼 변했고 정육점에서 나온 피와 염색공과 가죽공이 버린 유독성 폐기물이 섞인 인분강이 흘러갔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오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 특별히 나무 밑창이 높은 신발을 신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오물 속을 헤쳐나가며 평생 감염병과 기생충에 시달렸습니다. 중세 도시에는 쥐가 정말 흔했습니다. 집 안거리 교회 빵집 등 어디에나 쥐가 있었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은 쥐를 통제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하고 체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쥐만 그들의 이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을 두려워하고 가축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염 소다고리를 겨우 몇 제곱미터 크기의 거실에서 키웠습니다. 돼지는 어린아이 옆바닥에서 잠을 자고 닳은 탁자 위에 배설물을 쌌으며 염소는 아무거나 갉아먹어 지독한 악취와 수많은 위험한 기생충을 집안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동물은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빠르게 사람 간에 치명적인 질병을 옮겼지만 중세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매일 밤 더러운 가축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중세 도시의 물은 너무나 더럽고 위험한 박테리아로 오염되어 있어서 마시면 이질로 죽는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맥주와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아침에 큰 잔에 담긴 약한 맥주를 마셨는데 발효 과정에서 대부분의 유해 박테리아가 죽어 강물에 섞인 오물보다 훨씬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와 장인들은 임금의 일부로 하루에 최대 5리터의 맥주를 의무적으로 받았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에 3에서 4리터를 아무렇지 않게 마시며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염된 물에 의한 중독으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중세 도시 사람들에게는 항상 약간 취한 상태가 일상이었습니다. 중세 도시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간이 귀중했고 목조 가옥들은 말 그대로 빽빽하게 붙어있어 아이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리는 어른 2명이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아 고집의 위층이 아래층 위로 튀어나와 있어 한낮에도 햇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8명에서 10명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들이 겨우 10제곱미터 크기의 비좁은 방 하나에서 함께 살았고 이벼룩 빈대가 들끓는 더러운 집 매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깨끗한 물은 마시고 요리하는 데조차 턱없이 부족했고 바닥을 닦을 겨를도 없었기에 먼지와 때로 구석구석이 몇 알씩 쌓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버린 두꺼운 오물 속에서 살았고 그 오물은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도시에서는 파괴적인 화재가 말 그대로 매일같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집이 마른 나무와 지프로 지어졌고 집 안에서는 요리를 위한 모닥불과 조명을 위한 수십 개의 양초가 끊임없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주의하게 넘어진 기름 램프 하나나 화로에서 떨어진 불꽃 하나만으로도 1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릴 수 있었습니다. 목조 가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지붕에서 지붕으로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럽의 대도시에서는 매년 여러 차례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절반 심지어 3분의 2가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다시 집을 짓고 이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소방대는 전혀 없었고 사람들은 근처 우물에서 퍼올린 더러운 물을 양동이에 담아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아이들과 귀중품만 챙겨 다녀가면서 나머지는 불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중세 도시의 정육점과 도살장은 가장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정육점 주인들은 길거리에서 거대한 소와 돼지의 시체를 도살했고 뜨거운 피가 돌 포장도로 위로 크게 흘러내렸습니다. 도살된 동물의 내장 잘린 머리 발굽 뜯어먹힌 뼈는 그대로 땅에 내팽개쳐졌고
떠돌이 개돼지수 많은 쥐들이 그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정육점 주변은 그야말로 역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썩어가는 잔해와 고기 조각들은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겼고 사람들은 정육점 주변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비좁은 중세 도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끈적끈적한 피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어 자갈길과 나무 조리대를 영구적으로 얼룩지게 했고 정육점 주인들은 이 역겨운 진흙탕 속에서 맨발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도시 곳곳에 퍼뜨리는 치명적인 감염병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중세 도시 주민들은 모두 몸에 이벼룩빈대 등 온갖 혐오스러운 기생충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는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일이라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 중에 손가락으로 으깨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상류층의 부유한 귀족 여성들조차 하인을 고용하여 매일 몇 시간씩 긴 머리카락을 빗질하며 이와 석회를 찾아냈지만 이러한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중세병원과 요양원은 치료와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빠르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환자들은 좁고 더러운 침대 하나에 서너 명씩 옹기종기 모여 누워 온갖 질병을 서로에게 옮겼습니다. 의사와 치료사들은 진찰 사이에 손을 씻지 않고 같은 더러운 도구를 모든 환자에게 사용했으며 주된 치료법은 대량 사열이었는데 이는 환자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중세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죽음과 직결되는 가장 위험한 경험이었고 이후의 출산은 거의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여성 3에서 4명 중 1명은 출산이나 그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출산은 의학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문맹 산파들이 담당했는데 이들은 일하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고 더러운 헝겊으로 몸을 닦았으며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산도에 끼이거나 출산이 끔찍하게 잘못되면 산모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의사들은 아기를 살리고 죽기 전에 세례를 줄 시간을 벌기 위해 이미 사망한 산모에게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출산 자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여성들조차도 끔찍한 산후감염과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무균 상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 고중세 도시에 온갖 더러움과 오염물질이 출혈이 심한 상처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아기 10명 중 고작 4-5명만이 5살까지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각종 질병 끊임없는 굶주림 비좁은 집안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1살까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생후 몇 달 동안은 일부러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아이에게 너무 정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한 설사감기 깊은 우물이나 악취, 나는 우물 웅덩이에 빠지는 사고 모닥불에 타는 화상 심지어 밤에 비좁은 방에서 애완동물에게 깔려 죽는 등 다양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어린아이의 죽음은 너무나 흔하고 빈번한 일이었기에 가족들은 별다른 의식 없이 공동묘지에 묻고는 곧바로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애썼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였다.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인구 밀도가 높았던 유럽을 휩쓸자임이 끔찍했던 중세 도시들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좁은 거리에는 썩어가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모든 시체를 매장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흑사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목겨드랑 이사타구니에 사과만한 검은 종기가 돋아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단 3년 만에 흑사병은 유럽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2,5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대도시들은 완전히 버려지고 인구는 급감했으며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끝없는 공포와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미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의 진정한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절망에 빠져 유대인 만연화병 환자들을 전염병의 확산 원인으로 몰아세우며 대규모의 잔혹한 학살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전염병은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휩쓸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 평범한 장인이나 노동자의 일과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름에는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 겨울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주일에 7일 내내 거의 휴일 없이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6살이나 7살부터 어른들과 함께 풀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리며 탈진할 때까지 일하고 부모의 작업장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를 아동노동 착취나 잔혹행위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독성이 있는 돌먼지를 마시며 하루 종일 일했고, 염색공들은 위험한 화학물질과 중금속에 서서히 중독되었으며, 대장장이들은 뜨거운 금속의 화상을 입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보상이나 보험 적절한 의료 혜택 없이 자행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연금병과 보험국가 사회복지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굶주림과 가난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세도시에는 가로등도 없고 경비병도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 통행금지 시간 이후 큰 소리로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낯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깔리면 도시거리는 순식간에 강도와 살인자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도둑강간 범냉혈한 살인범들은 목격자 없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수사 방법도 전무했기 때문에 매일 밤 어둠 속에서 거의 처벌받지 않고 활개를 쳤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포된 극소수의 범죄자들은 가장 공개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수레바퀴형 말에 매달아 산채로 사지를 절단하는 형벌, 화형에 처하는 형벌 등은 모든 연령대의 도시 주민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공개 처형을 구경했고, 노점상들은 처형대 바로 옆에서 음식과 값싼 술을 팔았습니다. 불행한 사형수는 몇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고문을 당할 수 있었고, 모여든 군중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문과 고통의 잔혹한 광경을 즐길 수 있었다. 중세도시 거주민의 평균 식단은 극도로 빈약했고 매일같이 끔찍하게 단조로웠습니다. 거친 검은 빵물로 만든 묽은 죽가끔,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질긴 고기가 전부였는데, 거의 모든 음식이 반쯤 썩었거나 녹색 곰팡이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빵은 값싸고 거친 밀가루로 구웠는데, 이 밀가루에는 톱밥 부순 백악, 심지어 무게를 늘리기 위해 흙까지 섞는 등 해로운 불순물이 항상 섞여 있었습니다. 구운 빵은 냉장 보관 없이 몇 주 동안 보관되어 돌처럼 딱딱해지고 두꺼운 곰팡이층으로 완전히 녹색이 될 때까지 방치되었습니다. 고기와 생선은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을 듬뿍 뿌려야 했지만, 좋은 소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음식은 종종 썩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먹어야 했습니다. 썩은 고기의 끔찍한 맛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 매운 향신료를 곁들여 먹어야 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사치품이었고, 가난한 서민들은 말 그대로 수년간 신선하고 푸른 채소를 전혀 먹지 못해 괴혈병으로 인한 치아 손실구루병으로 인한 뼈 변형, 그리고 심각한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여러가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견딜 수 없는 공포와 테러에도 불구하고 중세 도시들은 기적적으로 존속하고 심지어 천천히 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했고, 이러한 끔찍한 환경을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극한 환경에도 놀라울 정도로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더러움과 역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현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질병에 대한 강력한 면역력을 발달시켰습니다. 중세 도시에서 기적적으로 20대까지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강인해져서 현대인이라면 일주일 안에 목숨을 잃을 환경에서도 평화롭게 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일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로부터 두꺼운 성벽의 안전을 제공했고, 상품을 거래하고 수익성 있는 수공업에 종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토록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농촌 생활보다 고된 도시 생활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혹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의 중세 도시들이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즉 깨끗한 수돗물, 적절한 위생시설연대, 의학 안전하고 질 좋은 음식, 그리고 가벼운 감기나 긁힘으로 고통스럽게 죽지 않을 권리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세 도시들의 끔찍한 공포와 참혹한 환경이 결국 사람들에게 위생시설과 상수도 시스템을 발명하고, 숙련된 의사가 있는 제대로 된 병원을 짓고, 위생과 공중보건에 관한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고, 마침내 더러움과 치명적인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거나 수돗물을 마시거나 어떤 문제로 병원에 갈 때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불행한 우리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질병과 더러움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도시의 끔찍한 환경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진정한 낙원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깨끗한 물이나 의약품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먼 미래에 불가능한 환상처럼 여겨졌죠.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다룹니다.